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31분 5초만 지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식연구소 연세대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정한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 주식시장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 5개월 만에 경신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미국도 최근에 이제 한두 달 계속 강보합세고 한국도 강보합세인데 결국 그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기업 이익의 성장성과 금리.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거든요. 그래서 네. 기업 이익은 1분기도 너무 좋았고 올해 코스피 전체로 기업 이익이 한 60% 증가할 걸로 애널리스트는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업 이익은 틀림이 없고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우려가 최근에 잦아드니까 역시 그 긍정적인 요소가 악재는 크게 없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6월이니까 올해 이익뿐만 아니라 2022년 이익은 어떤지 시장에 조금씩 이제 반영은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롤링 기준으로 12개월을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추세로 미국이나 한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 내년에도 기업이익이 뭐 두 자릿수 가까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이익의 그 아주 그 굳건함, 펀더멘털이 강한 거가 이제 뒷받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기업 이익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랐고 지금 뭐 이제 백신 접종도 본격화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경기가 좀 살아날 것 같은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된 것 네.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위기는 일단 좀 타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도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하실 때는 좀 변수로 봐야 될 점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부분을 이 타이밍에서 좀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재밌는 게 생각 못한 그 변수가 항상 그러니까요. 나타나거든요. 네. 이제 그건 예측하기 어려운데 저는 네. 전에도 이제 인플레 리스크는 꽤 크지 않다고 제가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네. 꽤 큰 리스크는 아닌 것 같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제 계속 그 G2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다 경기 회복이 많이 되면 내수 자국 국내 이슈에서 대외적인 이슈에 더 관심을 갖고 G2 국가들이 좀 대치를 좀 많이 하면 실제 2019년 같은 경우에 미국 주식들이 중국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못한 리스크들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하반기에 오히려 있지 않나. 근데 시장은 뭐 그러면 한 5% 10%는 항상 조정은 받을 수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 주식 상황 자체가 좀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께 좀 여쭤봤고요. 자, 오늘 주제로 그러면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10년을 기준으로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옛날 사람 아니냐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 이 공식을 대입하면 너무 올드한 느낌 아닌가요? 뭐 PD님이 뭐 꼰대는 아니시니까. 근데 네. 요즘 그 아주 인기가 많은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보면 알 것 같아요. MZ 세대니까 네. 이런 그 속담을 10년이면 강산도 병한다. 네. 도대체 아는지. 그래서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는데 지금 밖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은 대부분 20대라서 그렇죠. 알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10년 아니면 더 장기가 되게 중요한 게 네. 이 주식은 이제 사고 팔면 돈을 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종목, 좋은 종목을 10년, 20년 길게 들고 가야 되는데 이제 한 예를 들면 5% 투자 상품에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면 매년 5%씩 벌어서 이제 10년이면 50% 수익이 되죠. 네. 그 대신 그 5%를 복리로 깔고선 계속 가면 돈을 안 찾는다면 1.05 첫 해에 있는 게 또 거기에 1.05를 곱하고 그렇게 누적이 되면 그게 50%가 아닌 63%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복리 계속 그 장기 보유의 그 메리트 있고 가령 수익률이 더 높은 25% 상품에 네. 5년 동안 투자를 하면 단순히 25 곱하기 5를 하면 125% 수익률인데 이게 복리로 계속 깔고
1.25에 1.25가 곱해져서 5년을 가면 그게 205% 수익률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쉬운 숫자를 보여드렸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복리로 계속 장기 보유를 하면 주식에다가 배당이 더해지고 그게 또 재투자가 돼서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일단 10년 전에 시총 30위 안에 상위권에 있었던 기업들이 지금도 현재까지 그 상위권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또 유지하고 있다면 몇 개나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에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즘은 과거보다 이 변동성이 좀 줄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전 세계 산업 사이클의 리딩 선행지수라고 이제 한국을 했는데 과거 10년 전에 톱30에 들었던 기업 종목 중에 당연히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회사는 반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톱10 그러니까 이제 불과 5년 전에 톱10에 들었던 회사 중에 남아있는 데가 3개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현대차. 나머지 7개는 탈락을 했죠. 그만큼 부침이 심한데 네. 10년 전에 그 주가가 지금과 비교해서 2배가 오른, 그러니까 2배가 올랐다는 거가 이제 감이 안 드실 텐데 연율로 따지면 연 한 7%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건 아니죠. 네. 근데 톱30 중에 그런 데가 3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제 주가가 절대 주가가 빠진 것, 물론 이제 배당이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네네. 절대 주가가 빠진 기업이 톱30 중에서 28%. 그러니까 실제 절대 주가가 빠져서 물론 배당을 받아서 어느 정도 상세는 됐지만 네. 뭐 좀 부실한 그런 투자 성과를 보인 기업도 전체 상위 30종목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업종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이제 톱30 중에서 명암이 나눠지는데 그것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결국 업종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업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의미 있게 흐름을 보인 기업이나 업종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도 미국과 흐름이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미국도 과거 10년, 20년을 보면 결국 IT 업종하고 헬스케어 업종이 네. 높은 성장을 보였거든요. 네. 마진도 좋아지고 한국도 보면 IT 업종, 특히 이제 IT는 수출 중심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 SDI 뭐 이런 데들 다 수출 중심이죠. 그래서 수출 업종하고 그다음에 한국도 역시 바이오 업종.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특이한 게 게임 회사들이 저희가 좋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이 게임을 많이 하고 중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해외에서 반응도 좋아서 그래서 네. 크게 보면 IT, 바이오 그다음에 게임 업종이 아주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고 반면에 어디가 많이 빠졌냐면 거의 대부분 내수주입니다. 네. 한국전력, 은행주, 보험회사 뭐 이런 데들은 절대 주가가 지난 10년 사이에 빠졌고 이런 큰 트렌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뭐 IT라든지 헬스바이오 게임 뭐 언제까지 갈 것이다라고 확답할 수는 없으나 당분간은 이런 트렌드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건강한 투자, 뭐 가장 좋은 투자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공식 아닌 공식 이런 게 있었고 교수님께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를 놓고 본다면 오늘 방금 말씀해주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 원칙이 증명된 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증명돼 있고 미국에서도 증명돼 있고 뭐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결국 주가라는 거는 성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두세 가지 업종이 지난 10년 동안 다른 산업보다 훨씬 높게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IT가 빅데이터가 바이오 헬스케어의 접목이 되고 우리가 5G로 가고 인공지능이 더 활성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이러한 그 업종의 강세는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5년, 10년은. 예.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요즘 이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기업의 이름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 있었나요? 카카오랑 네이버가?
그 카카오, 네이버 요즘 이 기업들의 뭐 약세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관련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그 시가총액 순위를 3위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네. 어제는 카카오가 잠깐 했다가 오늘은 다시 네이버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투가 물론 건강한 투자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 신진 세력들이 약진하는 거 이 부분도 투자자 입장에선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이제 내수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은데 경영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안 좋은데 이 두 기업은 지난 10년 동안 공교롭게 똑같이 연 20%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 중에 이거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게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는 이제 상장된 지 5년이 안 돼서 네. 뭐 같은 비교를 못하지만 삼성바이오가 연 44% 수익률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은 이제 미국도 보면 이제 그 페맥이라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 알파벳, 구글의 독과점 현상이 더 심화가 되고 물론 이제 행정부가 미국이 이제 규제를 하려고 그러죠. 한국은 네이버랑 카카오의 그 독과점 현상이 더 심화되고 네. 좀 더 회사가 더 주가가 올라가면 낮은 자본 비용으로 더 M&A도 많이 할 수 있고 자금도 조달도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업체들이 다 여기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CJ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이 플랫폼이 워낙 막강해서 그래서 네. 저희가 계속 네이버 검색을 하고 네이버 쇼핑을 하고 카카오를 계속 매 시간마다 사용하는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한 이 두 회사의 플랫폼은 계속 가고 경영 성과는 좋을 텐데 주가가 최근에 카카오는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은 당연히 받겠죠. 네. 5% 10% 아니면 그 이상의 조정을 받을 텐데 길게 보면 둘 다 아주 유망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저희가 10년이라는 화두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 10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몇 % 정도 올라야 적당한 수익률인가? 뭐 적당하다는 게 좀 주관적인 기준이긴 합니다만 투자 수익률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도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교수님께서 관련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주식은 뭐 부동산도 그렇지만 위험 자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도 리스크를 지고 경영을 하는 거고 그렇죠. 투자가도 원본이 손실될 뭐 어떻게 보면 원본이 다 날아갈 수도 있죠. 극단적인 경우에 회사가 망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를 지고 하기 때문에 배당 포함해서 연 한 10%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buy, hold, sell, 그러니까 매수, 보유, 그다음에 이제 매도 추천이 있는데, 네. buy인 경우에는 한국 같은 이제 그 이머징 마켓은 한 10% 정도 투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주가가 8% 오르고 배당 수익률이 2%가 되는 회사는 8하고 2를 더하면 10%죠. 그래서 네. 총 투자 수익률이 한 10%가 되면 그거는 진짜 좋은 기업이고 좋은 주식을 사서 길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삼성전자가 지난 10년 동안 주가는 연 16% 올랐고 보통주가 배당이 한 1% 평균 줬으니까 연 한 17%쯤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 사례죠. 예. 10% 정도를 어느 정도 좀 기준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식연구소라는 코너를 저희가 이제 개편 이후에 만들어서 교수님을 이제 연구소장님으로 모시고 주식 관련 투자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사실 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는데 고민 중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주식 투자냐 아니면 부동산 투자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둘 중에 하나를 뭐 완벽하게 택하라고 하면 정답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분도 제가 전에 외국 주식이냐 한국 주식이냐 네. 편식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김밥 천국을 가면 떡볶이도 먹고 떡볶이만 먹으면 안 되고 김밥도 먹고 오뎅도 먹어야 되듯이 네. 주식도 한국 주식, 외국 주식을 같이 사는 게 좋고 특히 외국이 장기 성장성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외국 주식이 좀 더 비중이 높은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부동산하고 비교하면 둘 다 위험 자산이고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위험 자산이어서 두 자산의 장기 수익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연 한 10% 정도. 네.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수익률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임대 수익률을 환산한,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거주형 부동산이 요즘 임대 수익률이 한 2, 3% 정도 되죠. 그래서 임대 수익률을 더한 총 수익률을 따져야 되고, 주식도 역시 배당 수익률을 더한 총 수익률을 따져야 되죠.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종잣돈이 있으면 당연히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해야 되고, 네. 주식은 그렇죠. 종목을 잘 고르면 아까 삼성전자 경우나 삼성바이오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같이 15% 20%의 장기적인 성과를 매년 내는 종목도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고를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이제 리스크가 있죠. 그냥 종목을 잘못 고르면 하락할 수도 있고 경기에 네. 아주 민감합니다. 네. 그 대신 부동산은 전체 총 수익률 중에서 임대 수익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경험적으로 아파트나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있긴 했지만 그게 낙폭이 크지가 않았죠. 네. 그래서 조금 약간 방어적인 성격도 있어서 가능하다면 둘 다 갖고 가고, 처음에는 부동산이 최소한 수억의 그 종잣돈이 있어야지 부동산을 할 수 있으니까 주식을 하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둘을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더 메리트는 물론 과거보다는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부동산의 수익률이 좀 떨어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서. 네네. 하지만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감안한 나의 수익률은 더 높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둘 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매력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은 이제 주식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기업이나 업종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저희가 또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더 교수님이 나오신 김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미 연준 정례회의 결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 부분 또 관심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내일 새벽에 발언이 얼만큼 수위에서 얼만큼 강도로 나오느냐에 따라도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좀 받겠죠? 그러니까 그 파웰 의장이 경제학자가 아니거든요. 네. 원래 그 뱅커였고 또 원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과 교감을 잘하고, 월가에도 자기 이제 친구들이 많고 정치인도 공화당, 민주당 다 프렌드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좀 튀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그렇게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시장은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제닛 옐런, 그러니까 전 연준 의장, 지금 이제 재무장관인데, 시장한테 이미 그 맷집을 좀 이렇게 하게, 네. 금리가 올라가면 그게 오히려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거고 나쁘지는 않다, 이제 그런 시그널을 이미 네. 보내서 저는 큰 시장에 뭐 충격이 있을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미국 경기가, 국내 경기도 좀 그래요. 어느 정도는 너무 생각보다 가팔라서 소비자들이 돈이 너무 많고 빚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할지 안 할지가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할지, 그다음에 어느 쪽에 돈을 쓸지. 이미 5월 소비자 미국에서 그 지출을 보면 그 내구재보다는 최근에, 그러니까 여행 아니면 그 음식료, 뭔가 레스토랑 같은 데 식당에서 지출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경기가 좋으면 이제 그게 이제 부담이 될 텐데, 지금 이번 6월 달은 그렇게 뭐 대단한 그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런 서프라이즈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맷집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 경제 성장, 그다음에 3분기 진행되는 걸 보고 경기가 너무 과열이 일시적이라도 되는 그런 조짐이 나지 않나, 이제 그걸 더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테이퍼링 신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테이퍼링이 나온다고 이미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언지를 줬고 네.
이미 그 회사채들은 조금씩 이제 올해 들어서 한 15조 원 정도 그 잔액이 있는 거를 테이퍼링을 한다고 그래서 시장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그널을 줘도 저는 지금 당장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주에 줘도 그게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그널이 나오든 안 나오든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지금 시장이 말씀해주신 대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지금 것이라는 주가에 말씀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녹아 네. 있다고 이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월가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월가에서도 미 연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달러 좀 그만 풀어라. 뭐 유동성 과잉에 대한 우려를 월가 쪽에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인플레 우려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식으로든 그래도 어느 정도 액션을 좀 취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위기 때 한 12, 13년 전이죠. 2008년, 9년에 경험을 해서 그 아주 낮은 금리를 끌고 가도 경제를 자기네가 관리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 당시에 금융위기 때는 처음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초저금리를.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되게 쌓인 것 같아서 금리를 최소한 미국은 당장은 올릴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테이퍼링 신호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죠. 지금 뭐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대부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바꾸게 되면 얼마 전에 제닛 옐런이 시그널을 보낸 것처럼 시장과 이제 교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연구소 유용한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